NHL 플레이오프는 지난 주말부터 컨퍼런스 결승에 돌입했습니다. 템파베이와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와 산호세, 이 네 팀 간의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2016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현재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난 조별리그를 정리하고 8강 토너먼트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고교 무대에서는 어떤 판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4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44회입니다. 오늘 5월 18일 수요일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김천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18 의미 있는 날에 오늘 진행을 하게 됐고요. 44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NHL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동부와 서부 이제 컨퍼런스 결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팀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점점 네 팀밖에 남지 않고 이제 일정이 점점 이제 뭐랄까 적어진 느낌이 계속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회에 그 서부에 네 팀 간의 7차전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결국 세인트루이스가 댈러스를 꺾고 올라갔고요. 또 산호세가 내슈빌을 꺾고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7차전 많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네요. 예, 거의 최악의 7차전들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두 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도 그렇고 내슈빌도 그렇고 다. 내슈빌은 근데 사실 이제 산호세 홈구장에서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는 됐는데 예. 댈러스가 그렇게 무너질 줄은 약간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4승 3패로 세인트루이스와 산호세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공교롭게도 각 디비전 1위 팀들이 다 떨어졌어요. 아니 또 이건 또 어떤 일인지 또 모르겠네요. 예, 댈러스마저 떨어지면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동부지구는 템파베이 라이트닝과 피츠버그 펭귄스가 결승에 돌입을 했고요. 또 서부지구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산호세 샤크스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이 네 팀 간의 승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만이 남았고 또 스탠리컵 파이널만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네. 동부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템파베이와 피츠버그의 대결입니다. 1차전 템파베이가 기선제압했고 2차전 피츠버그가 연장 골든골로 승리를 거두네요. 시리즈 1승 1패입니다. 예, 우선 1차전을 보면은 1피리어드 때 피츠버그가 정말 그 주도권을 정말 잘 잡으면서 맹공을 펼쳤지만은 그 템파베이 골리 벤 비숍한테 막히면서 그 득점 못했는데 갑자기 그 1피리어드 말미에 이 비숍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템파베이의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갑자기 그 무릎 쪽에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실려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 비숍이 이제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거의 시즌 아웃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 부상이었는데 그래서 실려 나오고 나서 그 승기가 피츠버그로 많이 쏠리지 않는가 싶었지만은 그 비숍이 나가자마자 템파베이가 또 선취골 넣었고 그 템파베이 그 비숍 대신 나온 그 백업 골린 바슬레브스키가 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템파베이가 1차전 승리를 거뒀고요. 예. 2차전 역시 그 피츠버그가 좀 주도권을 좀 많이 잡았던 경기였어요. 먼저 그 두 골도 먼저 넣었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공격 퍼부었지만 또 그 비숍 선수 대신 또 나온 그 바슬레브스키가 계속 잘 해주면서 그 2대2 동점으로 끌고 갔었고 결국 그 오버타임에서 그 크로스비가 그 연장 골든골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여기서 그 크로스비가 그 10년 동안 거의 그 매번 빠지지 않고 플레이오프에 나가는데 첫 그 플레이오프 골든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그 템파베이로서는 우선 뭐 원정에서 거둔 1승 1패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그 비숍 선수가 그
어떻게 보면 좀 템파베이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이도 1승 1패를 거뒀고 또 그래서 또 두 경기 다 피츠버그가 좀 승기를 잡았던 좀 여러모로 좀 주도권 많이 잡았던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템파베이가 1승을 거두고 이제 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또 템파베이가 그 홈 성적이 아주 좋거든요. 6경기 예. 해가지고 5승 1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템파베이 이제 3, 4차전 이제 홈에서 치르게 되는데 템파베이로서는 1승 1패기나 2차전도 패배도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연장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모로 성공적인 그런 1, 2차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템파베이가 뭐 성공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은 비숍 골리의 부상 정도거든요. 현재 뭐 소식이 좀 들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숍 선수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상으로 나갈 때 진짜 정말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좀 이번 시리즈에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큰 부상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뭐 3차전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템파베이로서는 많이 다행이고요. 네. 템파베이 사실 작년 시리즈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결승전 그 2차전인가 3차전인가에 그 비숍 선수가 부상을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 바슬레브스키가 그 백업 골리가 좀 잘 막아줬고 이 선수 역시 젊은 골리로 좀 유망한 골리예요. 그래서 사실 뭐 비숍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선수이긴 하지만은 이 선수 역시 그 바슬레브스키 역시 좀 그 어느 정도 좀 짧은 기간 정도는 좀 잘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비숍 선수가 좀 빨리 돌아오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 선수 역시 좀 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템파베이로서는 그래도 그 홈에서 열리는 3, 4차전 좀 자신 있게 좀 이제 피츠버그를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현숙 기자님은 이 두 경기 1, 2차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피츠버그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상대방이 진영 쪽에 이제 진입을 한 뒤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 그 뒤에 공격 운영이 확실히 피츠버그 쪽이 좋더라고요. 1, 2차전에 슈팅 마진을 보시면은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슈팅 마진이 피츠버그가 1차전 15개 가 더 많았고 2차전 20개나 더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공격이 잘 풀렸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 운영 자체가 워싱턴이랑 경기를 할 때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던 경기 운영이에요. 근데 템파베이 전에도 역시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격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면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날카로운 역습이나 뭐 이런 공격을 보여줄 때는 있는데 상대방 진영에 진입을 한 다음에 뭐 패스가 약간 좀 빗나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공격이 좀 무딘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팅 시도가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템파베이가 이번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지금 사실 스탬코스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포워드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포워드 11명에 수비수 7명을 쓰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격진은 세 라인을 돌리면서 이제 체킹 라인 윙어를 4라인에 놓고 경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놓고 경기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수비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레귤러 페어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상황에 따라서 뭐 이 조합이 나왔다가 저 조합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또 경기 운영을 좀 변화무쌍하게 가져가더라고요. 뭐 근데 그래도 사실 뭐 결과가 어쨌든 경기에서 좀 밀리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썩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1승을 거뒀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비숍 선수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쓰러지면서 진짜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대요. 예. 예, 근데 CT 촬영을 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3차전 출장 여부는 좀 희망적이진 않지만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전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나왔을 때 시리즈가 꽤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자가 지금 템파베이에 굉장히 많은 주축 선수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1차전 같은 경우에 스트롤만 선수도 없었는데다가 스탬코스 선수는 1, 2차전 다 결정했으니까 없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궁금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바실레프스키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면서 전혀 좀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예, 않아도 오히려 될 부분이다. 굉장히 잘해주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세이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팀은 장소를 옮겨서 3차전 이후에 승부를 진행합니다.
양 팀 모두에게 있어서 이후 일정의 어떤 변수랄까요? 뭐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을지 좀 3차전 이후를 전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손 기자님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그 2라운드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그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비하고 말킨의 큰 활약 없이도 승리를 거뒀잖아요. 예. 하지만은 그 1, 2차전을 본 결과 결국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결국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피츠버그는 이제 그 크로스비 말킨이 그 2차전, 그러니까 2차전에서 크로스비가 득점을 하기 전까지 크로스비는 뭐 8경기 동안 그 연속 무득점이었고 말킨도 지난 5경기 동안 거의 뭐 득점이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피츠버그는 이 두 선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같은 라인에서 이제 또 크로스비와 말킨을 같이 붙이는 등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크로스비가 2차전에서 또 그 연장전에서 이제 승리를 결정짓는 골을 넣으면서 이제 이 득점을 계기로 좀 크로스비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예. 아무리 좀 크로스비 말킨이 아니더라도 좀 득점이 나오고 있긴 있지만은 결국은 크로스비랑 말킨이 필요하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예.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현석 기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격수 수비수 이 깊이가 그리 깊지 못한 팀이긴 해요. 그래서 특정 선수에게 많이 기대해야 되는데 여기 이 상황에서 스탬코스 컴백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이고 그리고 앤턴 스트롤맨 이 선수가 평상시에는 그 헤드맨에 이은 그 넘버 2 수비수긴 하지만은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사실 2차전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은 오랜만에 경기를 해가지고 좀 어리버리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피츠버그 골든골 포함해가지고 좀 약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역습으로 2골 내줬거든요. 스트롤맨 선수의 좀 실수 때문에. 예. 또 뭐 3라인의 핵이었던 그 라이언 켈러도 2차전 결정하면서 3라인 짜임새도 좀 사라졌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템파베이로서도 뭐 수비수 빅터 헤드맨이라든지 타일러 존슨, 쿠체로프 이 주축 선수들이 결국은 그 다른 선수들의 뭐 어떻게 보면 그 두 명 이상의 몫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템파베이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사실 여러모로 볼 때 피츠버그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여전히. 피츠버그가 뭐 크로스비가 이제 또 앞으로 또 이 득점을 통해서 살아나고 또 이런 좀 밸런스가 된 좀 공격력이 그 템파베이 좀 비숍이 또 부상을 당했으니까 좀 그런 약점을 좀 파고들면은 피츠버그가 좀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손성우 기자님은 뭐 처음부터 그랬듯이 여전히 피츠버그가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반면에 템파베이의 우세를 예상해주셨던 이현석 기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저 템파베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아일랜더스전에서 나왔던 좀 그런 경기를 잡았던 그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굉장히 슈팅 시도를 아예 슈팅 시도 자체를 굉장히 줄이는 그리고 슛 블락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1차전에서 사실 슛 블락은 많이 하긴 했거든요.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헤드만 선수가 막 진입하는 거 다 끊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기록을 봤을 때는 슈팅 마진이 굉장히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이죠. 이제 상대방에게 슈팅 허용을 좀 덜하는 굉장히 덜하는 이런 아일랜드스전에서는 뭐 20개 초반 뭐 이렇게도 막 상대방에게 이제 상대방 슈팅을 20개 초반 뭐 이렇게도 막아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운영이 나오지 않아서 좀 고전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3, 4차전이 홈이기 때문에 홈 두 경기를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은 템파베이라서 이제 원정 1승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슈퍼스타들의 좀 기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네. 좀 더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근데 뭐 사실 뭐 뎁스 플레이어들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이제 깊이를 책임지는 뭐 4라인도 좀 더 매치업상에서 우위를 좀 점한 3라인, 4라인 이쪽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한 느낌이 나오긴 나오고 네, 그 스탠코드 선수의 확실히 이제 복귀가 좀 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피츠버그는 역시 네, 그 공격 슈퍼스타들의 활약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템파베이와 피츠버그 현지 시간으로 기준으로 5월 18일에 이제 3차전 이후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서부지구 결승 매치업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서부지구인데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사노세 샤크스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1차전 2대1 한 골 차로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했고, 하지만 2차전 사노세가 4대0으로 반격을 하면서 이 시리즈 역시 지금 1승 1패 균형을 맞춘 상태입니다. 자, 이 두 팀의 대결도 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손 기자님, 지난 두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두 경기를 봤을 때 여러모로 그 두 팀 같은 경우는 공격, 수비, 골리진 모두 박빙의 매치업이고, 뭐 공격진, 수비진도 밸런스 모두 좋은 팀이고, 그래서 상당히 박빙의 매치업으로 생각했었는데, 1차전 같은 경우는 그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은 세노세가 여러모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의 가장 이번 시리즈에서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그 골린 브라이언 엘리엇인데, 이 선수가 그 잘하느냐 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인트루이스의 좀 결승 행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차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1차전 같은 경우는 세노세가 좀 많이 좀 미는 경기를 했지만은 이 엘리엇 세인트루이스 골리의 맹활약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어찌됐든 그 승리를 거뒀었고, 2차전 같은 경우는 역시 세노세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쳤고, 그 선취골 장면에서 좀 브라이언 엘리엇이 좀 먹지 않아도 될 만한 골을 이제 실점하면서 일찌감치 좀 선취골을 내줬거든요, 세노세한테. 그러면서 예. 세노세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결국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역시 그 브라이언 엘리엇이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하느냐 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1라운드랑 1라운드 붙었던 시카고전이나 2라운드에서 붙었던 댈러스전에서도 엘리엇 선수가 아니었다면 두 시리즈 다 좀 약간 불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예. 엘리엇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3라운드에서도 이런 엘리엇 선수의 모습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자, 세인트루이스의 엘리엇 골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현숙 기자님은 이 시리즈 두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1, 2차전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1차전은 세인트루이스가 가져가긴 했지만 굉장히 저는 좀 호각의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역시 승부처는 라인 매치업이라고 저는 봤어요. 네.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산호세 1라인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매칭을 하는 전략을 짰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수비적인 센터죠. 데이비드 베키스 선수 라인입니다. 이제 파트리크 베렐룬드 그리고 알렉스텐 선수를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수비력도 굉장히 좀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거기에다가 1라인 수비수인 피에트란젤로랑 부미스터를 이렇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뭐 선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1차전에서 이제 그 손튼 라인이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 빙판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을 살펴본다면 1라인 수비수 두 선수는 올라와 있었지만 포워드는 3라인 포워드들이 스테스니 라인인 3라인 포워드들이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결국 라인 매치업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결국 득점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결승골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아이싱 그 전에 산호세 3라인이 아이싱을 범하면서 선수 교체를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이제 공격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세인트루이스 1, 2, 3라인이 더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가 1라인이라고 좀 보긴 어렵고, 근데 STL 라인이라고 부르죠. 이제 요리 레테레 라인이 있습니다. 예. 블라드미르 타라센코의 T 그리고 그 레테레의 L 그리고 슈월츠의 S를 따서 세인트루이스 약자가 STL이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STL 라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 라인이 지금 산호세 2라인인 패트릭 말로 그다음에 로건 커츄어 또 유나스 돈스코 이 라인으로 매치업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산호세 2라인도 굉장히 뭐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아이싱 상황에서 3라인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라인 매치업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사실 이제 마틴 존스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골이긴 했는데, 예, 여기서 어쨌든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차전을 내줬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사실 라인 매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경기를 좀
승부를 갈랐던 건 역시 좀 스페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오늘 2골을 허용을 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예. 근데 세인트루이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탄탄한 수비력에 페널티 킬링도 장기인 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점으로 부각됐던 페널티 킬링에서 결국 우위를 점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또다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경기를 또 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인트루이스로서는 좀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산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파워플레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오늘은 2골 1차전에서는 득점하는데 실패했지만 2차전에서는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워플레이 찬스를 잘 살리게 된다면 스페셜 팀 그러니까 라인 매치업에 이어서 스페셜 팀까지 이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뭐 산호세 역시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시리즈가 될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1승 1패에서 3차전 이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1, 2차전 분위기를 보면 세인트루이스가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세인트루이스를 응원하고 계신 손성훈 기자님께서 이 3차전 이후 승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세노세를 이번 그 플레이오프 때 좀 이렇게 보면은 세인트루이스도 포워 체킹을 아주 잘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예. 세노세도 역시 포워 체킹을 다 잘할 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정말 빠른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공격 면에서는 좀 약점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그 계속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좀 체격이 큰 공격수들이고 좀 포워 체킹이나 좀 상대방의 그 파워 싸움에서 좀 이길 수 있는 트로이 브로, 데이비 베키스 이런 선수들이 그 상대방의 그 세노세 공격진을 상대로 좀 매치업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야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팀의 시리즈는 그 1차전 시작 전부터 좀 생각했을 때 파워플레이 싸움에서 좀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두 팀 다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상당히 좋았고 그 두 팀 다 또 정규 시즌에서도 성공률이 좋았고요.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페널티 킬링 성공률이 아주 좋은 팀이긴 하지만은 페널티는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그 템파베이 이어서 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페널티를 저질렀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누가 더 참을성 있게 누가 더 페널티를 저지르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번 시리즈가 향방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전 같은 경우에서도 세인트루이스가 파워플레이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그 세노세가 그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한 세노세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예. 2차전에서는 그 세인트루이스가 6번의 파워플레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두 살리지 못했고, 그 반면에 세노세는 2번의 파워플레이를 성공시키면서도 승리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파워플레이에서 득점하느냐,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페널티 킬링에서 실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시리즈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페널티 그리고 페널티에 이은 파워플레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은 3차전 이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3차전 이후에 이제 다시 세노세 샥스 홈구장인 SAP 센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산호세의 홈 경기 성적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홈에서 그렇게 원래 산호세 홈이 굉장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원정지 중 하나예요. 그 분위기가 좀 뭐랄까 그 진짜 좀 위압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올해 그렇게 홈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18승 20패 3연장패. 안 좋네요. 네,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올 시즌 정규 시즌에서 한번 이제 홈에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1대0으로 패한 또 경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레시빌과의 경기에서는 레시빌을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의 홈에서 이제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세인트루이스의 원정 성적은 또 좋습니다. 25승 11패 5연장패라서 굉장히 승률이 높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또 이게 약간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근본적으로는 son 기자님이랑 굉장히 저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스페셜 팀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양 팀이 스페셜 팀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 같네요. 1, 2차전도 공교롭게 이제 파워플레이 골을 넣은 팀이 또 승리를 했어요. 예.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이 부분을 또 지켜보시면 어디가 승자가 될지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인트루이스와 산호세는
5월 19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차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에 이 네 팀 간의 결승 상황을 돌아봤는다고 가정했을 때 시리즈가 안 끝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그렇죠. 한 예. 5차전, 6차전 정도에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뭐 1, 2차전 내용 봐서는 글쎄요. 뭐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충분히 6차전 이상 좀 긴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손 기자님 각 지구 파이널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더 많은 얘기 나누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캐나다 현지에서 좀 NHL이 역대급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갖기가 좀 힘든 와중에서도 네,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좀 관심을 그나마 갖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네. 한국에서도 NHL을 봅니다. 운영하시잖아요. 네. 네, 캐나다에서도 NHL 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016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대회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5월 6일에 시작해서 22일까지 예정돼 있는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디비전 1 그룹 A 세계 선수권 대회를 마쳤죠. 그 위에 이제 최상위 16개 국가가 참가하는 탑 디비전 대회입니다. A조와 B조로 각각 8개 팀씩 나뉘어서 조별 풀 리그를 펼쳤고요. 바로 오늘 새벽에 모든 조별 리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에 한번 안내를 해드렸지만 조별 풀 리그를 해서 각 조 1위부터 4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A조의 최하위, B조의 최하위는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이 된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또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중요한 변수가 있는 그런 조별 리그였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먼저 A조 체코가 승점 18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이제 러시아 같은 승점 18점이지만 이제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1, 2위가 갈렸고요. 3위 스웨덴, 4위 덴마크, 5위의 노르웨이, 6위의 스위스, 7위 라트비아, 8위 카자흐스탄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카자흐스탄이 강등이 됐네요. 카자흐스탄 승점 2점으로 A조 최하위 강등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B조 보겠습니다. B조. 이현수 기자님이 다크호스로 직접 꼽아주셨던 핀란드가 7전 전승 네. 승점 21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벽에 캐나다하고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네. 4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조별리그 1, 2위 결정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캐나다전 마지막 네. 경기. 캐나다마저 셧아웃 시키면서 1위 핀란드가 차지했고요. 핀란드에게 패한 캐나다가 승점 18점으로 2위, 그리고 3위에 독일이 올랐고요. 4위에 미국, 5위가 슬로바키아, 6위 벨라루스, 7위 프랑스, 8위는 예상했던 대로 헝가리가 승점 3점으로 8위에 오르면서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헝가리, 카자흐스탄 다 만나겠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그냥 예상대로 떨어질 팀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별리그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후에 8강 토너먼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조별리그 얘기부터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 조별리그 진행 과정에서 한 가지 좀 터닝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바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NHL 선수들이 좀 대거 합류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라운드가 끝나면서 보통 이제 2라운드 일정이랑 이제 월드 챔피언십 일정이 겹치면서 대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라운드가 끝나는 동시에 팀에 합류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좀 애국심 뛰어난 선수들은 네. 팀에 합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 명단을 조금 읊어드리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에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렉스 오베치킨, 에브게니 쿠즈네소프, 그다음에 드미트리 올로프 이 선수 3명이 모두 합류를 하면서 또 갑자기 전력이 또 급상승하는 모습을 대단한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스웨덴을 살펴보면 스웨덴도 이제 내슈빌에서 뛰고 있는 마티아스 에크홀름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브라콥스키 이 선수도 워싱턴 선수인데 합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소식은 이제 댈러스에서 연 클링베리 선수가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댈러스 구단에서 이제 또 그 내용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차출할 의사가 없다. 아니면 본인이 묻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라서 어쨌든 에크홀름 선수와 브라콥스키 선수만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내슈빌의 또 다른 수비수죠. 라이언 앨리스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의 이제 체킹 라인 윙어, 센터 윙어라고 할 수 있는 라덱 팍사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일랜더스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브록 넬슨 선수가 최종적으로 합류를 했네요. 근데 이 중에서 역시 제일 이득을 본 팀이라면 역시나 오베치킨과 쿠즈네소프를 추가한 러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말 로스터를 보면 진짜 경쟁력이 정말 있어요. 이제 파벨 다숙 선수도 있고, 그다음 세르게이 모즈야킨 선수 이렇게 사실상 1라인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워싱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쿠즈네소프랑 오베치킨 선수가 같은 라인에서 또 뛰고, 지금 또 이제 또 뒤에 언급해 드릴 선수인데 바딤 시파치오프 선수와 이제 아르테미 파나린 그리고 에브게니 다도노프 이 선수를 묶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스카가 우승했던 원동력이었던 라인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다시 만나서 뭉치고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3라인이에요. 3라인. 4라인에도 뭐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이득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가 홈팀이고 또 이현숙 기자님도 지난 회에 그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또 꼽아 주셨던 팀이기도 합니다. 뭐 체코에게 패하면서 1위 자리를 놓치긴 했지만 뭐 말씀 주신 그런 좋은 선수들이 합류를 한 이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점수 차도 굉장히 많이 난 경기가 많았고요. 그 뒤로부터 팀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더 기대가 되는 러시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로서는 또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게 바로 강등팀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자흐스탄과 헝가리가 디비전 1 그룹 A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두 팀이 어쨌든 지난 처음에 이제 예측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이 결국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두 팀도 어쨌든 성과는 있었어요. 이제 각각 1승씩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근데 카자흐스탄 약간 조금 기대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귀화한 선수들도 그렇고, 근데 귀화한 선수들이 굉장히 예전에 NHL에서도 굉장히 조금 괜찮았던 선수들이었어요. 이제 결국 KHL로 가서 결국 귀화 절차를 밟고 카자흐 대표팀이 되긴 했지만, 지금 나이젤 더우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 랭킹에도 상위권에 올라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카자흐 말씀을 드리면은 첫 경기에서 스위스를 잡는 좀 이변을 연출을 하면서 사고를 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결국 거기까지 그 이후로 쭉 그 뒤에 내리막을 탔습니다. 승리를 좀 거두는데 실패를 하면서 아쉽게 내려오게 되었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또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벨라루스를 5대2로 잡았던 날인데요. 이날이 1939년 이후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다시 첫 승을 거둔 굉장히 좀 헝가리 하키 팬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강등을 당하긴 했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변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벨라루스가 프랑스에게 이제 한 점도 못 따고 패했을 경우, 승점을 못 따고 패했을 경우에는 잔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벨라루스가 프랑스를 잡는 바람에 결국은 탈락을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두 팀이 강등이 되면서 내년 디비전 1 그룹 A에서 우리나라와 만나게 되겠고, 이번에 디비전 1 그룹 A에서 2위를 차지했던 이탈리아는 승격이 또 확정되는 동반 결과가 됐네요. 그 변수는 발생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승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 다른 이슈들 중에서 또 눈여겨볼 것이 이제 각 팀별로 좀 눈에 띄는 성과들을 낸 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한 5가지, 4가지 정도 팀으로 보면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체코가
이번에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A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도 한 번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훨씬 뒤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01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 약간 또 이제 체코 팬들은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근데 체코가 그렇게 강력한 전력으로 임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체코하면 우리나라가 또 평창 올림픽에서 같이 만나야 되는 그렇습니다. 조별리그 상대이기도 합니다. 네, 캐나다, 체코, 스위스인데 네. 1위네요. 캐나다, 체코가 다 상위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덴마크. 이번에 덴마크도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덴마크를 살펴보면은 이제 6년 만입니다. 이제 8강 무대를 밟았습니다. 0910년 월드 챔피언십 이후로 처음으로 8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때 성적을 찾아보니까 스웨덴에게 석패를 했더라고요. 예, 올해는 가장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를 만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이제 이 다음으로 성과를 낸 팀을 살펴본다면 독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일이 굉장한 선전을 거두면서 지금 3위로 B조 3위를 차지. 미국도 제쳤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지금 3대2로 잡으면서 심지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드라이사이트 선수나 지금 NHL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합류를 하면서 좀 팀 자체가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 같고요. 슬로바키아 상대적으로 이제 순위에서 밀리고 전력상 열세라고 평가를 받죠. 이제 슬로바키아랑 미국을 대적을 해보면요. 근데 이 경기를 두 경기 잡았다는 게 또 독일 하키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잔류까지 또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잔류까지도 성공을 했는데다가 그렇죠. 또 더 좋은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독일 대표가 지금 사실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언더 20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강등이 됐고, 그다음에 언더 18 같은 경우에는 탑 디비전 승격에 1점 차로 실패하는 좀 최근 좀 독일 하키가 좀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성인 대표팀이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이번 대회 일단 팀별로 먼저 좀 살펴봤고, 이제는 좀 개인별로 좀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주목받았던 신예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줄까, 이것도 관심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이번 대회 이 선수들 어떤 플레이 좀 보여주고 있나요? 예, 일단 올해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의 지명이 굉장히 유력시되는 선수들 있죠. 이제 어스턴 매튜스 선수와 파트릭 라이네 선수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 약간 또 NHL 팬들에겐 정말 좀 이게 또 귀추가 되는, 이번에 또 게다가 1픽을 획득한 토론토 팬들이나 이제 상위 픽을 획득한 팀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 부분도 눈길이 가는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겠죠. 근데 파트릭 라이네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사실 올해 핀란드가 굉장히 최상의 거의 굉장한 전력으로 대회를 임하긴 했습니다. 근데 동료 NHL 선수들이랑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예. 득점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7경기에서 6골 4개 어시스트를 더하면서 10포인트를 올리면서 네, 포인트 랭킹 3위네요. 예,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러면 드래프트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닌가? 혹시 1순위가 라이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상에 지금 1, 2, 3이라고 평가된 선수가 오스턴 매튜스 선수가 아직까지 1위고요. 그다음에 2위, 3위는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파트릭 라이네 선수나 ESF 프루야르비 선수, 이 두 선수가 누가 2번으로 지명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이번 대회를 보면은 라이네 선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생각이 또 조금 들기도 해서 예. 라이네 선수 본인의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한 대회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매튜스 선수 있지 않습니까? 매튜스 선수도 지금 사실 미국 전력이 정말 약간은 정말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명성에 비해서 좀 확실히 좀 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7경기에서. 나쁘지 않아요. 미국의 전력이 지금 강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고 보고요. 이번 다가올 드래프트에서 누가 1번 제일 먼저 지명이 될지. 역시 두 선수는 기대했던 대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 더 좀 언급드리고 싶은 선수는 지금 득점 랭킹 1위에 올라있는 바딘 슈파치오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러시안 크로스비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 선수가 올해 NHL 진입을 노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계약으로 진입을 노릴 거고 이제 파나린 선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NHL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득점 랭킹 1위에 올랐고 바딤 스파치오프 선수가 포인트 랭킹 1위고 네. 파나린 선수가 지금 2위에 올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 라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3명의 라인, 스카의 우승을 이끌었던 이 라인인데요. 그럼 이제 시카고가 사실 조금은 좀 눈독을 들여볼 만한 제목이 아닌가. 파나린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좀 눈독을 들여볼 만한 제목이 아닌가. 세트를 갖추려고 하겠네요. 예, 사실 또 이렇게 재진입을 하는 선수는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염가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팀 입장에서. 나이도 뭐 87년생이니까 네, 적진 않죠. 네, 적당한 가격에 네, 적당히 세트를 갖출 수 있는 예.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시카고가 지금 굉장히 셀러리 캡에서 좀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8강 토너먼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진이 나왔습니다. 각조 이제 1위부터 4위까지 8팀이 올라가서 크로스 매치 순위별로 만나게 됐는데요. 체코와 미국의 대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체코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미국에 사실 미국이 지금 좀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체코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드러난 전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조별리그 성적도 좀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B조 2위 캐나다와 A조 3위 스웨덴이 만났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좀 사실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처음에 이 대진이 나올 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요. 스웨덴이 좀 의외의 모습을 보이면서 3위를 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예. 원래는 사실 2위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사실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인데 3위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만 사실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죠. 지금 8강에서 지금 8강 대진 다른 대진을 보면은 상위 시드가 사실은 좀 많이 유리한 대진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전력상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좀 들이대 보면요. 근데 캐나다 스웨덴 이렇게 만난 게 이게 이 다음 경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8강에서부터 좀 너무 버거운 상대를 만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지금 전력상으로 보면 캐나다가 조금 우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캐나다도 불안 요소가 좀 많습니다. 수비진이 또 좀 약한 구석이 있고 골리진이 그렇게 또 믿을 만한 골리가 이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예상이 힘들 것 같은데 서로 부담스럽게. 네,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근데 여기는 결국은 좀 캐나다가 웃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캐나다의 우세를 점쳐주셨고요. 다음으로 B조 1위 핀란드와 A조 4위 덴마크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또 결과가 벌써 나온 것 같은. 핀란드 쪽으로 좀 기우는. 핀란드의 라인이 너무 공격진의 깊이가 너무 좋아서 여기 좀 덴마크가 이걸 막아내기가 정말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또 무난하게 핀란드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8강 매치업은 A조 2위 러시아와 B조 3위 독일인데 독일의 선전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독일의 선전은 사실상 저는 끝났죠. 좀 끝날 거라고 봅니다. 너무 단호한데요? 러시아가 홈팀이라는 이점도 분명히 하나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의 보강 그리고 전력 보강 이후에 보여줬던 압도적인 경기력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러시아가 올라갈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8강 이후에 뭐 전체적인 끝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좀 가장 강력한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자면 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뭐 핀란드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저는 러시아가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제 핀란드 러시아가 이제 가장 탑 두 개 팀인데 이 팀이 또 4강에서 붙게 되겠네요. 결승이 아니라 준결승에서 만나게 되는 지금 일정이에요. 이게 더 결승 같은 느낌이에요. 체코 캐나다가 약간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이번에 두 팀이 그렇게 캐나다에 사실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놓고 봐도 될 정도로 핀란드 러시아 4강 매치업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예측 러시아가 이길 거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소치에서도 핀란드가 러시아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저 이변이라고 봤거든요. 이런 모습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근데 또 결국 최종 우승자는 이 두 팀의 승자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홈팀 러시아냐 아니면 U20 우승의 기세를 또 이어가는 핀란드냐.
아주 관심 있는 더블을 하게 되네요. 매치업이 핀란드 예상이 우승을 됩니다. 5월 19일에 8강 예정돼 있고요. 5월 21일에 4강 그리고 5월 22일에 마지막 결승전 잡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시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8강 이후의 소식들도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 경기들 다 그 IIHF 월드 챔피언십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시면은 이제 라이브가 이때까지 나오더라고요. 했던 네. 경기도 다 보실 수 있고 네. 라이브로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그 조별리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온더스포츠 페이스북이나 열심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오시면 하이라이트 다 올라와 있어요. 네, 다 올라와 열심히 있죠. 퍼져나가고 편하게 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뭐 온더스포츠 쪽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닥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자, 비하인더넷 44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국내 소식인데요. 2016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제60일의 전국 선수권 대회를 겸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일정이군요. 경기고, 경복고, 경성고, 광성고, 보성고, 선덕고, 중동고까지 총 7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경기 방식은 각 팀끼리 이제 풀리그 방식으로 한 경기씩 상대를 하게 되고요. 팀별 총 6경기가 되겠군요. 경기를 해서 풀리그 전적으로 이제 승점을 가리게 되겠죠. 뭐 3피리어드 이내에 승리를 거두면 승점 3점. 3점. 그리고 3피리어드 이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바로 승부샷을 가서 승리팀에게는 2점, 패배팀에게는 1점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녹음일이 저희가 5월 18일 오후인데 현재 거의 지금 다 소화가 됐고요. 일정이 남은 일정이 이제 3경기만 남았군요. 오늘 5월 18일에 보성고와 경기고 그리고 경성고와 경복고의 대결이 있고요. 5월 19일 마지막 날에 선덕고와 중동고의 경기를 끝으로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순위가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와서 네. 예. 남은 3경기의 어떤 변수는 크게 뭐 갈려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순위는 결정이 대부분 나 있습니다. 한번 읊어드릴까요? 먼저 1위 경기고가 5전 전승으로 승점 15점으로 지금 1차 리그 우승을 이미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 중동고 4승 1패 승점 12점으로 올라 있고요. 3위는 경복고, 4위는 광성고인데 경복과 광성이 지금 승점 똑같이 9점씩인데 일단 뭐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경복고가 좀 우위를 점한 상태고요. 예, 거기다 광성고는 경기가 다 끝났고 경복고는 한 게임이 남았어요. 예, 한 게임이 남아 있죠. 승점 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1, 2, 3, 4위의 순위 변화는 남은 일정에 뭐 크게 영향이 네.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위에는 경성고 승점 5점이고요. 6위가 지금 보성고 승점 2점, 7위 선덕고 승점 2점인데 이제 보성고와 선덕고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보성고가 이제 승부샷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6위가 보성고, 7위가 지금 선덕고의 자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팀은 지금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6위, 7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예, 근데 또 상대가 그런 또 1, 2위 팀이라 네, 예, 좀 이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세 경기가 남아 있지만 큰 뭐 대세에는 지금 지장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번 그 대회 뭐 몇 가지 이슈를 저희가 좀 꼽아봤는데 먼저 이미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지은 경기고의 독주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지난해 지지난해 왕중왕전 결승 문턱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경기고등학교였는데 올 시즌도 역시나 지난 시즌 못지않게 좀 강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예, 고른 활약 속에서 팀이 좀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주변 네.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네, 경기고가 지난해 16연승을 하다가 네,
그 마지막에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경북고에게 패하면서 연패가 끊겼죠. 그 네. 진짜 그 마무리가 딱 한 경기가 안 좋아서 연패도 끊겼고 뭐 왕중왕전도 내줬고 좀 아쉬운 그런 시즌이었는데 자 해가 바뀌어서 또 올 다시 시즌도 연승을 다시 찾고 지금 있습니다. 1차 리그 네. 지금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자, 이 경기고의 그 독주는 올해도 계속 되는구나. 네,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슈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중동고등학교가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에요. 네, 어제 이제 경북고등학교의 이제 중요한 경기였죠. 2위, 3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경기를 저도 직접 촬영을 하면서 봤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통해서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동고등학교가 지난 시즌에 하위권에서 맴돌았던 팀이었는데 180도 바뀐 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성적을 보면 1차 리그 때 1차, 2차, 3차 모두 2승 5패였는데요. 네, 뭐 거의 6위, 5위 이하의 중하위권 네, 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1차 리그에서 5경기에 현재 지금 4승 1패. 그 1패도 지금 경기고전 패배인데 3대2 한 골차 패배였어요. 네. 그 중동고등학교의 이번 대회 그 약진 뭐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인데 어떤 좀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각각 선수들이 뭔가 튀거나 못하는 선수가 정말 다른 팀에 비해서는 적고 그다음에 이제 1, 2학년의 성장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예. 박민규 선수 여전했고 네, 이석진 선수 여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그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그리고 어제 경북고를 상대로 했을 때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아마 중동고등학교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배상원 골리가 이제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정말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중동고의 수비를 좀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고교 팀들은 이제 해가 바뀌면 3학년들이 나가고 뭐 1학년이 들어오고 네. 그럼 팀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네, 그 와중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장의 이런 폭이 또 남다르기 때문에 예. 정말 작년에 이 선수가 있었나 할 정도로 몰랐던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왜 요새 안 보이지?라고 할 정도로 또 갑자기 기량이 죽는 그런 이제 기복이 좀 심한 편에 속하는 고교 무대이기 때문에 중동고의 활약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밸런스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 가장 안정적인 어떤 팀을 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중동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최하위에 서져 있는 좀 선덕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선덕고가 5경기에 전패입니다. 근데 네. 좀 되게 아쉬운 경기들이 많아요. 네, 한두 점차 스코어가 많더라고요. 5게임 패배 중에 지금 4게임이 한 골차 패배인데 그중에 또 2게임은 슛아웃 패배였고 네. 결국은 지금 승점 2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선덕고와 경성고 경기가 있었는데 선덕고가 지금 라인업이 2조를 간신히 넘기는 그런 상황이고 참 다른 팀에 비해서 좀 힘든 상황에 있기는 한데 일단 경성고와의 경기를 놓고 보니까 이 팀이 요 1차 리그 동안 어떻게 경기가 나왔구나라는 게 얼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름의 이제 공격진 부분에 있어서는 짜임새는 갖춰져 있고 특히 이제 역습 상황 어제도 뭐 숏핸디드 골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상황도 몇 번 나왔었는데 역습 상황에서 좀 빠른 역습이 좀 돋보였던 그런 팀 컬러를 보였었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골리진하고 수비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 노출이 됐었는데 어제도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종료 12초로 남겨놓고 경성고 MT넷 공격 상황에서 한 골을 내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뒷심이 좀 약간 어쩔 수 없지 뭐 라인업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3피리어드 가서는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뒷심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승부샷에서도 2번 다 졌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뭐 일단은 1차 리그니까 라고 놓고 보면은 2, 3차에서는 그래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좀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팀들은 제가 아쉽게도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오늘 경기들도 챙겨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지 살펴봐야겠네요. 남은 3경기 그리고 시상식까지 오늘과 내일 이제 오늘도 뭐 녹음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목동 목동 아이스링크로 넘어가야죠. 지금 넘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뭐 경기고가 전승 우승을 할 것이냐 뭐 요 장면 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상대가 생각이 듭니다. 보성고등학교네요. 네. 1차 리그가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2차 리그도 이미 일정이 나왔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역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고교 리그는 1, 2, 3차 리그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네. 뭐 동일하죠, 작년과? 네, 작년과 동일하고 다행인 거는 이제 작년에 3차 리그가 지하에서 힘들게 펼치느라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네.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모든 정경기를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좀 이렇게 드문드문 쫓아가고 있는데 2, 3차도 나름 시간이 되는 만큼 쫓아가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역시 저희 뭐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뭐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 경기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한 게임 한 게임 승점이 중요한 게 이 승점이 다 쌓이고 쌓여서 왕중왕전 진출팀 결정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끝까지 순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뭐 5, 6, 7위에 있다고 해서 뭐 그냥 넉넉히 있을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최종 순위가 또 나중에 이 친구들 대학 갈 때 또 이 성적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 경기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더 경기력이 또 떨어진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매해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들기도 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고 한 10분 동안 계속 그런 후회만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네, 그 정도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잖아 있어서 네, 뭐 선수들 개개인으로나 아니면 이제 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모두가 좀 으쌰으쌰해서 경기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오늘 44회 마지막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얘기는 벌써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이 이미 시작된 느낌입니다. 시즌 끝난 지 두 달도 안 그러니까요. 됐는데 네, 벌써 막 움직이고 있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네. 이번 주에 그 뉴스 중에 좀 아쉬운 소식인데 안양할라의 두 선수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안양할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손우성 골리하고 정병천 선수가 은퇴를 결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먼저 손오성 골리 좀 대단한 커리어잖아요. 네, 저도 아이스하키 처음 접하고 경기장을 방문해서 봤던 처음 우리나라 골리가 손오성 골리였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처럼 나도 아마추어 열심히 동호회 활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은퇴하는 시기까지 왔네요. 네, 지난 시즌부터 이제 맷 달튼 골리가 안양할라에 합류를 하면서 네. 출장 시간이 좀 줄어들었고 네.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48경기 중에 12경기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저희가 한번 손흥민 선수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덤덤하게 그 이제 백업 골리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도 좀 고참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선수 생활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의 그런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스스럼 없이 꺼내 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죠. 예. 자, 그런데 일단 뭐 은퇴 소식이 또 들려와서 좀 아쉬움이 더 큰 것 같네요. 이현숙 기자님은 손오성 골리에 대한 어떤 인상이 어떠세요? 어떤 기억이신가요?
예, 제가 사실 아시아 리그를 이제 열심히 보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상 저는 이제 백업을 하실 때만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경력은 정말 대단한 선수죠. 국가대표 수문장이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안양 한라의 네트를 지켜오면서 정말 좋은 커리어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을 들어요. 사실 골리로서 이제 아시아 리그에서 활약하기가 점점 이제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활약하는 시기도 길고 이러니까 정말 사실상 어떤 리그 한국 같이 이렇게 뭐랄까 시장이 작은 이런 팀에서 정말 활약하기가 힘든데 팀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커리어를 남겼다는 자체 본인도 사실은 이제 뭐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앞으로도 가시는 길에 뭐 항상 행운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올 시즌에 12경기 출장을 했는데 기록은 좋더라고요. 네, 93.40%의 세이브 성공률. 거의 다 이겼죠. 그리고 그- 네, 예, 뭐 오직을 세고 오노다 타쿠타 골이 다음으로 지금 높은 수치고 10경기 이상 출장한 골리가 총 19명인데 아시아 리그 그중에도 전체 2위에 올라 있는. 나올 때마다 팀 성적도 좋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순간마다 투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감각이나 아니면은 뭐 흐름이나 그다음에 신체 밸런스나 이런 게 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유지했다라는 것도 일단은 그런 손우성 골리의 능력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네. 모든 후배 골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점, 나는 이 정도까지 선수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할 거야라고 기준점을 세울 때, 네, 손우성 골리가 많이 언급이 되고 또 롤모델로서 참조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네, 생각이네요. 네. 네. 앞으로 뭐 지도자 생활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은 후배의 골리 양성을 위해서 정말 큰 힘이 될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병천 선수의 얘기인데요. 정병천 선수는 86년생. 네. 좀 너무 이른 은퇴가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네, 이제 31, 우리나라 나이로 31인데 예. 아쉬움이 팬 입장에서 많이 남죠. 네. 그 정병천 선수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그 대명상무 시절 때 그 정말 대단한 스피드. 그렇죠. 예, 조민호 선수와 함께 그 휘젓고 다니던 거의 대명상무의 득점의 상당 부분을 그 지분율을 차지했던 네, 아마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도 그 인상이 좀 거예요. 강렬하게 네. 남아 있어요. 예. 올 시즌에도 안양알라에서 48경기 전경기 출장을 하면서 네.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줬는데 글쎄요, 이렇게 좀 이른 은퇴 소식이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측면에서 더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 프런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선수 생활 이후에는 뭐 하키 쪽 말고 아예 전혀 이제 새로운 부분에서의 사회생활을 준비한다고 들었고요. 또 이른 은퇴를 결정한 배경도 일단 뭐 통합 우승도 이뤘고 또 뛸 만큼 엄청 많이 거의 전경기를 쉬지 않고 매 시즌마다 달려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린 나이에 또 새롭게 출발해서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꾸리려 한다라고 프런트 쪽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네. 뭐 선수 선택이 이게 그르다 옳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존중해야죠. 같고 예. 네,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네,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팬의 모습으로서 저도 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정병천 선수가 링크에서 선수로서 뛰어다니는 모습은 볼 수 없어서 뭐 아쉬운 건 분명한데 네.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빠른 결단을 본인을 위해서 스스로 했다고 하니까요. 뭐 저희는 응원을 보내는 것뿐이죠. 뭐. 네. 예. 그래서 예, 지난번에 송동환 선수에 이어서 네, 그러네요. 베테랑이라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이 벌써 3명이나 네. 은퇴 소식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뭐 은퇴하는 선수들 소식이 들리면서 또 내년 시즌 각 팀별로 또 어떤 선수 구성이 될지도 더 좀 궁금해지는 네, 대목입니다. 아직은 협상 단계에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일본에서 아시아리가 아이스하키 그
이번 새로운 시즌에 대한 어떤 그 사무국 측의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각 국가들 이제 프런트들이 모여서 네. 네, 미팅을 했었다고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거의 없는데 일단은 팀 그다음에 경기 운영에 대한 라운드라던가 뭐 플레이오프 방식이라던가 이런 몇몇 가지들이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틀은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일단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다음 시즌에도 9팀이 참가를 한다고요? 예, 4개국 9개 팀이 참가를 하고요. 뭐 일간 소문에는 이제 중국 팀들이 한두 개 더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회의 때도 이전에 이제 하얼빈 쪽에서 참가 신청을 냈었고 그다음에 회의를 앞두고 이제 북경 쪽에서도 참가를 하겠다라고 급작스럽게 이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 중국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차이나 드래곤 이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잡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좀 바로 받아들이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할린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리그에 참가하기 전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뭐 팀 운영이라던가 교류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주고받고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얼빈하고 북경팀도 이렇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는 상황 시점에서 리그에 참가를 시키는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 팀들의 리그 합류는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대명 상무가 아시아 리그에서 빠지게 됐고 네. 그리고 새롭게 창단하는 대명이 아시아 리그에 들어온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대명 상무가 지금 이제 상무팀이죠. 상무가 빠지는 이제 공식적인 이유는 스폰서를 못 구했어서 팀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런 오피셜적인 이유로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명이 창단을 해서 참가를 하는데 뭐 하얼빈이나 북경 팀처럼 준비 기간이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참가 승인이 났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뭐 대명 상무 시절에 있던 프런트나 스태프들 그리고 뭐 선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이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즌에도 변함없이 6라운드 각 팀별로 정규리그 48경기 네. 일단 예정이 잡혀 있다고 하고요. 일단 개막일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8월 말이나 9월 첫째 주 내지는 9월 둘째 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예선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올림픽 예선이 예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 챌린지나 아니면 뭐 또 일본하고 같이 또 아시안 게임도 겨울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조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이 좀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할린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내용인데 네. 거기에서 또 그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외국인 선수를 늘리는 방안과 네. 이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쨌든 사할린이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러시아 선수들의 이제 외국인 이제 쿼터. 그 쿼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논의가 되었다고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아마 논의가 그대로 되었다고 가는 것 하니까. 같고요. 예.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할린 팀만 러시아 국적의 선수는 이제 외국인 쿼터에 들어가지 않고 자국 선수로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일본이나 중국, 한국 요 세 그렇습니다. 국가의 이제 팀들은 러시아 국적의 선수를 쓰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 용병 쿼터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시스템인데 요게 한번 논의가 됐던 것 같죠.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대로 용병 3명 그대로 가는 것 같고 대명도 이제 이번에 새로 창단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하이원이 새로 창단을 했을 때 리그에 참가하게 됐을 때 용병을 4명인가 5명 5명 예까지 쓸 수 그렇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얄짤없이 3명 그대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각 팀별로도 뭐 새로운 시즌 준비가 한창인데 일단 뭐 선수 계약 협상이 지금 한창 진행 네. 중에 있다고 하고요.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가 기간이고요.
올 한 달 동안 휴가 기간이고 네. 그 전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협상이 종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대표팀에 소속됐던 선수들이 이제 세계 선수권을 마치고 바로 휴가를 떠나고 이제 슬슬 복귀하는 상황이고 지금 진천에 내려가서 또 체력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네, 요게 좀 진행이 되면서 같이 협상도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요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월 말까지 가는 그런 좀 오래된 기나긴 협상 기간이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팀들도 조금씩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선수들, 대학 졸업 선수들을 추가를 네. 했고요. 그리고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야마다 유야 선수가 한국에서 뛰었던 야마다 유야 선수가 은퇴를 표명하면서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듣기로는 일본인 선수를 어느 정도 일본인 선수들은 구성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 협상들이 완료가 되면 뭐 떠난 선수는 누가 있는지, 새로 들어온 선수는 누가 있는지, 분명히 이적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네. 각 팀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새롭게 창단하는 대명 아이스하키단이 창단식을 갖는다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점심을 전후로 해서 창단식을 갖는다고 하고요. 요때 이제 지난번에 트라이아웃 때 선발했던 선수들 뭐 꼴리도 발표가 안 났지만 요때 같이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독님하고 뭐 단장단 프런트들 같이 해가지고 뭐 기자회견도 갖고 창단식을 갖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뭐 스토브 리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아시아 리그의 2016-2017 시즌 좀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네, 아직까지는 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어서 네.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었는데 네. 요게 뭐 한두 달 가면은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 안양 빙상장 뭐 개보수 계획도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안양 한라 팬분들 참 많잖아요. 예, 그때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양 한라 통합 우승 확정 짓고 나서 이제 국내 돌아와서 바로 팬들과 만남 자리를 가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안양시 쪽에서 안양 경기장을 더 좋게 개보수를 하겠다 국제 규격에 맞춰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시점이 빨리 돼야 이제 그 리그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없을 텐데 약간은 좀 딜레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뭐 아시아리그 개막 전까지 좀 빠른 시일 안에 완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44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청취자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뭐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일본에 있는 김성훈 군을 전화 연결해서 그 대학 대회 소식을 전달을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나왔던 내용 중에 뭐 이제 성훈 군이 입장료를 받는다. 1,000엔을 받는다고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성훈 군이 뭐 여기 이제 뭐 스태프들이나 아니면은 경기 운영하는 요원들 뭐 일당이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정정 요청이 들어왔었죠. 네. 2014년까지 선덕고등학교에서 아이스하키를 했던 기정현님이라고 본인 네, 소개를 기정현 선수. 해주셨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일본 도요대학교에서 아이스하키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있는 입장에서 또 현지 사정을 좀 더 잘 아는 상황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분 그 말씀에 의하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돈 안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오피스박스 꼴심 이런 네. 활동들을 봉사활동 형식으로 하고 네, 있다고 대학마다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입장료 1,000엔을 받긴 받는데 네. 이 돈이 그 학생들한테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죠. 학생들은 이제 봉사심으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네. 뭐 대관비나 아니면 뭐 레프리 비용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기정현님께서 일단 학생들한테 가는 건 아니다라는 네. 거를 말하고 싶었다고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성훈 군을 연결하지 말고 기정현 선수를 연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뭐 사실과는 다른 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정정을 또 직접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부탁드립니다. 네, 종종 출연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바로 섭외를 하시려고요. 네, 직접 하신다니까 또.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4회 모든 준비한 내용은 나눠봤습니다.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유튜브,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스포츠 TV 캐스트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다 많은 영상 정보 저희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바로 또 목동으로 넘어가시는데 빨리 가야겠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이현숙 기자님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